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혹하는 금액 단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빌라 분양입니다. 그죠? 빌라 분양 심지어는 R이 20개, 12개, 20개, 13개 이렇게 날라옵니다. R이 아까 저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리베이트 약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손님을 데리고 와서 이거를 신축 빌라 하나를 분양을 완료를 하고 계약을 쓰면 내가 너한테 만약에 별로 위에 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별 20개 줄게. 2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혹하죠? 그죠? 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보통은 7개, 8개가 이제 기본입니다. 신축 빌라는. 근데 이제 빌라 분양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다 보면 상당히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빌라를 분양을 해서 내가 돈을 벌지만 그 입주를 시키는 분한테는 많은 미안한 감이 듭니다. 주로 신혼부부들입니다. 자, 첫 번째 업계약 빌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업계약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가 많이 통용을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부동산이 지금처럼 경기가 이렇게 팍 죽어 있지만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만 풀린다 하면 이거는 다시 부동산 경기는 무조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출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면은 대한민국 경기는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경향으로 지금 잠수를 탔다 뿐이지 이 경기는 항상 이렇게 사이클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업계약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출 규제 전의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주택을 대출해줄 때는 주택의 시가대로 만약에 4억짜리면 이게 4억이구나. 이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가액에, 실거래가나 시가에 85%가 감정평가를 잡아줘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 감정평가의 85%에서 다 대출이 나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거기서 한 70%에서 75%를 대출을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 집에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대출이 나가는데 세입자가 있다. 그럼 방 한 개당 아파트는 그런 게 없지만 방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방 공제라는 말이에요. 방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누가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방 하나에. 그래서 3,700만 원을 또 빼줍니다. 3,700만 원이 뭐죠? 그렇죠.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거죠. 일정액을 보존해 주는 거. 그래서 방 한 개당 방 공제 금액으로 3,7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의 85% 감정평가액의 약 75%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방 공제를 빼고 이렇게 줍니다. 아파트는 그런 게 없고요. 원래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에 분양을 하는데 손님한테 이제 걔네들이 꼬십니다. 분양 실장이. 요거 감정평가를 높게 좀 해서 너 대출 많이 받아야 되잖아. 한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를 다 대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3억이면은 대출이 만약에 80% 나온다 해도 옛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돌아올 겁니다. 그거는. 그럼 38에 24, 2억 4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천만 원 너 있고 그러면 2억 7천밖에 안 되니까 집을 못 사잖아. 그럼 요를 감정평가를 좀 올리자. 업계약을 쓰자. 3억짜리를 3억 5천에 쓰자. 계약서를. 그러면 대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업계약을 써서 대출을 해주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 1,000만 원이 또 모자르면은 제2금융권으로 소유를 합니다. 또
2금융권으로 신용대출이나 뭐 이런 걸로 뽑아서 막 채워서 막 야 이제 됐다 이걸로 입주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려나갑니다. 그럼 신혼부부들은 깨끗한 집을 원하잖아요. 그 빌라 잘 지어놓고 예뻐요 빌라가 사실은. 그러면 혹 해가지고 한 달에 월 얼마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파탄이 됩니다. 한 달에 보통 140, 150만 원이 원금과 이자가 나가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거 맨날 그렇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축 빌라는 제가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사실은 제가 그런 거를 다 말해주고 가능하면 신축 빌라는 하지 말아라. 2, 3천만 원 더 주고 사는 거다. 네가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거는 2천만 원, 3천만 원을 시가에보다 더 비싸게 주는 사는 거니까 가능하면 신축 빌라는 사지 말고 정 없으면은 3천만 원 가지고 뭔 집을 살려고 그래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파탄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이게 대출이 안 나오면 또 신탁 대출이라는 걸 받아요. 신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신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유주를 신탁회사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 등기상에는 소유주가 신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빌라를 분양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업다운 계약은 결론은 세금이죠. 매도인은 업하는 게 좋을까요? 다운하는 게 좋을까요? 다운하는 게 좋겠죠. 왜? 내가 지금 팔면은 당장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세는 과거에 내가 2억에 샀으면 지금 내가 3억에 팔았으면 아니 매도인은 업을 쓰는 게 낫죠. 그죠? 업을 써야지만 그 차액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죠? 차액이 줄어드니까 양도소득세를 덜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일단 매도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면은 나중에 그 전에 2억에 샀으니까 나중에 3억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1억에 관한 일단은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업을 시켜서 계약을 하면 다운을 시켜서 계약을 해야지. 쏘리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다운을 시켜서 계약을 하면은 차액이 2억에서 2억 5천까지 줄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업을 써야지 나중에 내가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업다운 계약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세금 때문에 업다운 계약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시다 보면 업합시다, 다운합시다 이런 그 유혹이 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한 1, 2천만 원 업다운 계약서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춰서 나 무조건 업다운 안 해요. 절로 가세요. 딴 부동산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비과세 같으면 굳이 업다운 써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간에 상대방이 비과세요건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지는 나중에 양도세를 안 물잖아. 2년 거주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1, 2천만 원 정도는 조금 더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업다운 계약서는 그렇게 빌라 분양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권유하고 싶어요. 지금 두 번째가 뭐죠? 근린생활 빌라죠. 그죠? 자, 근린생활 빌라인데, 이 근린생활 빌라는 이 생겨나는 일단 원인이 만약에 이렇게 빌라를 졌다고 하면,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거는 일단 4층 이하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주택으로 썼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를 지금 주택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4층만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그럼 얘를 갖다가 근린으로 냅니다. 그렇죠? 근린으로 낸 후에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으로 들어가 있은 다음에 나중에 등기가 다 된 다음에 얘를 짜게입니다. 안에는 시설 하나도 안 해놓는 거야. 짜게 해서 얘와 똑같은 주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서 얘를 근린생활로 주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주택 개념, 빌라리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건축하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60m 제곱당 보통 한 대예요. 서울시 조례로 같은 보면. 그러니까 60제곱미터가 되면 일단 한 대꼴로 다 이렇게 주차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 이 근린의 개념은 134제곱미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원룸이나 뭐 투룸 조그만 거 같으면 30제곱미터 같으면은 약 9평 정도 되죠. 그죠? 9평 정도 되면은 30제곱미터 가면은 4채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4채당 하나의 주차 공간만 갖추면 얘는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차 공간 대수를 줄이고 주택을 갖다가 늘리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린상가가 주로 주택수를 늘리고 주차 대수를 줄여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근린상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얘는 지금 주택이 아니죠.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신고가 들어가든 거나 아니면은 주로 이제 신고에 대해서 이제 걸리게 되는데 주택이 아니니까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얼마예요? 지금 얘 주택은 1.1%지만 얘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얼마예요? 4.6%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취득세가 일단 4.6%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불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차 분쟁이 되겠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너 주차하지 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주차 공간은 다 한 대씩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한 대씩 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 주차되지 마 이렇게 주차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이거 때려 부숴. 싱크대 옮기고 다 해. 취사시설 이런 거 다 없애버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 얘네들이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번 또 걸리면 또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하자보수는 얘가 직접 해야 돼요. 얘 근리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주택을 질 때, 어떤 공동주택을 질 때 보면요.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 부분에 하자보수 예치금이라는 걸 예치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건축 들어가는 돈 대금의 3%를 갖다가 은행에다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뭐 내력벽이라든가 무슨 문제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 하자보수 예치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근데 얘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하자보수 예치금에 들어가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근린상가를 매매를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이런 정확한 사실들을 다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 안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까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행강제금 얘기를 안 했구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근린상가는 그냥 전에는 주택은 5년만 부과함됐었는데 근린상가는 계속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 등재물, 건축물로 딱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되어 있고 빨간 글씨로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린상가를 빌라를 중개할 때는
이런 내용을 다 인지를 시켜주고 그래도 살 것이냐. 그 대신에 싸죠. 좀 쌉니다. 한 3천, 4천만 원 쌉니다. 요 주택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싸고 뭐 그런 이런 것들을 싼 대신에 이러이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이걸 수용하고 사겠느냐. 대신에 근린상가를 갖다가 임대 수입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뭐 괜찮은 방법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어저께 계약서 쓸 때 얘는 근린상가이지만 그 주택 용도에 근린상가 이렇게 근린 이렇게 써놓고 거기 용도에는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주거로 쓰라 그랬었죠. 그래야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거를 지가 본인이 살고 뭐 이렇게 나중에 팔라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린 빌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지 말라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장단점을 다 그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빌라가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을 딱 떼어보면은 빌라가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 아파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무슨 텔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상한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빌라와 똑같은데 건축물 대장을 딱 떼어보면은 오피스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얘는 합법적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한 근린생활 빌라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을 내가 사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는 합법된 건축물을 사는 거예요.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피스텔 빌라도 주택이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4.6%의 취득세를 붙죠. 그죠? 그래서 실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는 내가 내줄게. 너 1.1%만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를. 그럼 어차피 주택은 1.1%니까 얘가 3.5%를 내준다네. 그래서 혹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팔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역시 4.6%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정상적인 빌라가 있고 여기는 오피스텔로 된 빌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인중개사라면 얘를 먼저 팔아주겠어요? 얘를 먼저 팔아주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빌라를 팔아주겠죠. 그죠? 얘는 4.6%를 내야 되고 얘는 1.1%를 밖에 내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사항이 좀 틀리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이제 많이 그 질문들이 온 내용들인데요. 확장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확장형은 자, 이렇게 이제 빌라가 지어졌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일조권 사선 제한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북 방향에 어떤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권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직선으로 올라가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깎여야 됩니다. 북쪽에 있는 경우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깎인 건데 얘네들이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다 막아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눈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건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엔 이게 다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덧입혀서 졌기 때문에 이런 판자떼기 같은 거나 또는 가벽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지붕과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도 들어가 보면 일단은 면적이 뭐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나.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을 해요라가 아니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집에 가시다 보면 빌라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꺾인 부분에 3층까지는 보통 그런 게 없어요. 4층, 5층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3층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직선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4층, 5층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까맣고 희고 이렇게
딱 그 표현이 딱 틀려요. 표시가.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된 경우 이렇게 확장이 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요거는 확장형 빌라고 나중에 요거는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이거를 물어줄까요? 안 물어줍니다. 이행강제금 내면 저희가 다 내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양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할 때는 현 소유주가 책임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팔아 넘기면 끝이야. 그래서 현 소유주가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중개할 때 반드시 인지를 시켜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주택 같은 부분도 우리가 시가표준의 기준으로 해서 어저께 오늘 아침에 머리 안 감으셨죠? 예? 어저께 이행강제금 할 때 그 감경 기준도 자 100분의 50에서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을 100분의 50에서 과태료를 매기던 것이 얘를 갖다 상향 조정했다고 그랬었죠? 자,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감경 기준도 몇에서 몇으로 다운시켰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감경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그리고 5년간도 폐지가 돼 버렸고요. 그죠?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런 이행강제금이 발생될 수 있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 인지를 시켜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상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신축 대장 말고요. 건축물 대장을 딱 떼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은 사실은 공인중개사한테 큰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뭘 보고 갔다가 얘기를 해요. 공적 자료를 보고 일단은 계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 자료 부분에 어떤 위반 건축물 사례가 없다면 솔직히 중개사의 잘못을 몰고 가는 것은 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까지 난 건 아니지만 어떤 일반적인 판례로 보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공적 자료를 보고 제대로만 썼으면 책임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은요. 네, 질문은 나중에 끝나시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 여러분들 그 대출을 할 때 LTV라든가 DTI라든가 DSR이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다 배우셨죠? 뭐 결혼 공부를 해보면 LT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을 말하고 2018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세금적인 대출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DTI라는 것은 DTI가 뭐였었죠? 총체적 무슨 뭐 그 저기 뭐 빚 비율이죠. 그러니까 DTI 그러니까 인컴에 대한 수입에 대한 내 빚의 비율이 있었죠. 그런 비율이 처음에는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부채로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신 DTI라는 게 나와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대출이 있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어떤 규제? DSR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DSR이라는 것은 S라는 말이 서비스의 약자인데 모든 대출에 나와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부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출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전세 계약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출이 2억이 나와야 되는데 뭐 1억 2천밖에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 DSR 차이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는 대출 관계를 우선 은행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돈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걸 보시고 이런 그 물건을 빌라를 계약하든지 하세요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